오늘 승자는 누굴 것 같아요? 저는 김정은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 같아요. 패자는 저는 암호화폐 투자자. 어쩌면 우리 삶은 트럼프 이기기 전과 트럼프 이기기 후로 나눠져. 우리 삶의 어떤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트럼프가 조정하거나 올라탔다. 기자로서 말도 못하게 큰 변화들이 있을 수 그래요? 있겠다. 네. 바이든 대통령 엄청 쉽구만요. 아 옆에 앉아 있는데 옆에 바이든 있는데 바이든이라면 이걸 했겠어라고 그런 말도 했어요. 기존 질서의 해체라고밖에는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트럼프 디지털 밈 코인이 갑자기 취임을 앞두고 부상을 하는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총이 15조가 넘습니다. 한 8,000% 올랐어요. 수익률이. 코인 시장이요? 예. 올 봄에는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최고가 대비 약 60%. 네, 나라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는 취임을 하면서 우리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 또 저희가 잘 알고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그 이야기 해주실 분들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원장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멋을 많이 부리시는 것 같습니다. 왜 바람 그러시는 들었어요 거예요? 요새. 아니 이거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혹시 뭐 늦바람은 아니겠죠? 어제 부려놓고 수줍어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멋 좀 부리세요. 돈도 많으신데. 많이 부렸는데 지금 한두 많이 부린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멋쟁이시죠. 네. 신혜영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트럼프 뭐 정말 대단합니다. 네, 취임을 했어요. 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물론 이제 예상은 많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 예상한 거를 다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는 네. 생각보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관세 같은 것도 캐나다나 멕시코 25% 부과하기로 한 것도 이런 것도 서명을 안 하고 역시 블러핑이었어. 말만 센 사람이야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이제 달러 값이 약화되고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 우리 환율 내려가고 네. 우리 증시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아침에 씻고 아침밥 먹고 나오니까 이제 트럼프가 하나씩 백악관으로 이동해서 이제 네. 의회에서 취임한 다음에 백악관으로 이동해서 하나씩 서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또 옮겨가면서 연설을 하더라고요. 2번 연설을 하는데 네네네.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왔어요. 네. 오늘 최고 승자는 뭐 주관적인 거지만 최고 승자 누굴 것 같아요? 오늘 최고 오늘 승자? 승자는 누굴 것 같아요? 오늘 한번 그냥 뭐 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재미로. 젠슨왕. 젠스랑 젠스랑? 엔비디아. 안 갔대요. 젠스랑 안 갔대? 네, 취임식에 다 갔는데 젠슨왕은 나는 안 갔대요. 안 간다 그랬고. 근데 그게 승자로 보시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왜 안 갔어? 나 그래 걱정되던데. 예. 네. 아니 취임식 2열에 네. 보니까 주커버그 그러니까 메타, 아마존, 구글, 테슬라 오너들이 딱 이렇게 내 돈 많은 동생들 딱 뒤에 앉혔더라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기존 질서의 네. 해체죠. 어쩌면 우리 삶은 트럼프 이기기 전과 트럼프 이기기 후로 나눠져. 트럼프가 우리 현대사를 바꾼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예요? 우리 완전 꽂혔어 저는 지금. 우리 삶의 어떤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트럼프가 조정하거나 올라탔다. 그래서 정말 기자로서 말도 못하게 큰 변화들이 있을 수 그래요? 있겠다. 네. 자, 저는 김정은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 같아요. 오늘의 최고의 승자. 오늘 최고 승자는 맞네요. 김정은 CNN 보고 있다가 내 이름 나왔어. 이 핵 언급된 보유국이라고 거의 유일한 정상 이름인가 그러면? 언급된 유일한 정상 이름이 김정은이었어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야, 이거는 뭐 게다가 나 그 사람하고 친해. 네. 내가 다시 재집권한 거 맞아요. 환영할 거야. 근데 이제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수많은 과거에 출입 기자 할 때 뭐 이렇게 육자회담, 양자회담 요만한 문장 하나 가지고 막 6시간씩 만나갖고 하나도 합의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북한 핵 갖고 있어, 핵 보유국이야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 입장에선 정말 이거는 정말 북한의 비핵화하고는 너무 이제 뭐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이런 네. 식의 기존 질서가 단 하루 2번의 연설 그다음에 오늘 78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이제 폐기했는데, 그러니까 예. 기존 질서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 이제 현재까지는 저 들어오기 전까지 9개 서명했더라고요. 지금 미국 시간 이제 밤 워싱턴이면 우리보다 2시간 빼니까 밤 10시 정도. 이제 안 하겠지? 이제 끝난 것 같아. 일단 오늘 할 건다. 오늘쯤에 끝났다. 큰 뭉치들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앞으로 소개해 줄 거 우리가 이야기할 것들 보면 네. 셉니다. 네, 세요. 우리 신영 기자님은 저 진짜 승자는 누구라고 혹시 보십니까? 승자요? 아, 모르겠고 맞습니다. 아무튼 머스크가 네. 좀 인상이 머스크.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진짜 네. 승자는 진짜 승자는 누굽니까? 인터넷 비교원으로 인터넷 바꾸는 가입해서 100만 큰 원 잘못을 받은 했습니다. 분이다. 제가. 예, 기회를 한번 드렸는데 예,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을 바꾸시면요, 일단 신규 최대 월 48만, 최대 48만 원, 그리고 핸드폰 통신사 변경하실 때 30만 원, 또 정수기 렌탈 30만 원 해서 총 108만 원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는 인터넷 비교원. 이거야말로 진짜 승자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걸 바꿔가지고 마피아 40이 하는 사람이 정말 승자죠. 진짜 승자죠. 그리고 종종 내 통장에 더 이상 돈이 쌓이는 걸 원치 않으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삼성 55인치 TV로 저희가 대신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원하시는 거 골라가셔도 되겠고요. 심지어 지인 추천 시 4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도 드리니까 지인 20명만 추천을 해보신다면 80만 원이 추가돼서 근 200만 원 정도를 그냥 받아가. 뭐 지인 주변에 20분 정도는 있잖아요. 내 말 그렇죠. 듣는 사람들. 네, 1670에 257 하나로 지금 전화하시거나 인터넷. 집사람도 말 말 안 안 듣는데. 두 분이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짰어. 자, 인터넷 비교원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승자는 김정은이다. 패자는 일단 패자?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네. 아직 뭐 내일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오늘 하루 패자는 저는 암호화폐 투자자. 언급이 없어서. 오늘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정말 많이 맞아, 했는데 맞아. 두 많이 번째 떨어졌어요? 연설은 원고도 없이 했어요. 트럼프답게. 네. 그런데 암호화폐 언급이 없었고, 네. 그래서 조금 실망했을 것 같은데 더 지켜봐야 하는데 이거 이제 전략 뭐 화폐로 비축하겠다. 저 정부가 재무부가 비축하기도 그렇고 일단 연준은 또 파월 의장이 있어서 말 안 듣잖아요. 파월 의장은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내가 왜 의회가 법 바꿔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더 지켜봐야 하고요. 네. 몇 가지만 더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내가 신에게 구원받는 펜실바니아에서 왜 총 맞아서 죽을 뻔했죠. 예, 네네. 예. 신에게 구원받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미국 메이크 산이라고. 아메리칸, 네. 메이크 아메리칸 그레이트 어게인. 와, 자의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막 대중들이 열광을 했죠. USA를 날 외쳤고 신이 내린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와, 그다음에 정말. 두 번째 연설에서 2020년 선거죠. 전번에 자기 떨어진 게 그죠 바이든한테 네. 완전히 조작된 선거다 이렇게. 부정 네. 선거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가 이렇게 뭐 가볍게 여길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그 1,500명 다 사면에 서명했어요. 그걸 이제 J6라 그래요. 1월 6일 날 저 의사당 난입해서 1,500명 기소됐는데 네. 그걸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인질로 잡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왔거든요. 그걸 오늘 내가 풀어준다 하면서 서명하면서 사면해줬어요. 서면해줬죠. 그러니까 와. 이제 그런 것도 막 지켜보던 대중들이 열광. 아니 뭐 17년씩 받은 사람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어쨌든요 다 풀어주거나 대부분은 이제 그때 형을 받고 이제 끝났을 때인데 이제 뭐 전과 같은 게 사면됐다는 건 전과 같은 게 네. 사라지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도 지금 이제 법원 난입 이 폭동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뭔가 계속 이렇게 데자뷰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좀 지켜만 보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하여튼 뭐 제일 핵심은 그래도 저 남부 쪽에 뭐 국가 비상사태 선포해갖고 그 맞아요. 사람들 못 넘어오게 할 네. 거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네. 심지어 이제 워낙 이 세레모니 이벤트를 잘하는 분이라 심지어 남부에서 샌디에고나 이런 데서 이민자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이벤트를 할지도 모른다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는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서명하면서 하나씩 서명하는 장면을 다 보여줬어요. 네. 서명하면서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네.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네. 그다음에 방금 전에 서명한 거는 그거예요. 그
불법 체류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어쨌든 속지주의에 의해서 미국 사람이잖아요. 네. 입법 폐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 체류자가 거기서 아이 낳아도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서명 안 했지만 이제 그 다음으로 이민 관련해서 강력한 조치는 보통 아이가 거기서 태어나서 미국인이면 부모가 불법 체류자에도 쫓아내지 거주하게 않거든요. 네. 근데, 그걸 쫓아내 버리겠다. 부모 자식 간은 떼어나 버리겠다. 지금 요것도 선거 때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택할 수 있긴 해준대. 같이 나가든가. 맞아 맞아. 예. 이거, 아니면 이건 아직 부모랑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디테일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관통하는 메시지는 미국 우선주의 이거인 거잖아요. 네. 그 취임식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고 아, 있어요? 좀 이어가면 좋을 것 와우.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For many years, a radical and corrupt establishment has extracted power and wealth from our citizens. First, I will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at our southern border. All illegal entry will immediately be halted. 네. 네, 미국 우선주의. 예. 네. 우리가 저 학교 시간에 그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 배웠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는 반도체 네. 잘 만들어, 미국은 뭐 잘 만드니, 뭐 전투기나 나파밸리 와인 잘 만들면 우리 반도체 사고 너희 나파밸리 우리가 마실게. 우리가 반도체랑 와인 반도체 주고 와인 받고 와요. 둘 다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반도체 팔 거면 들어와서 만들어. 네, 미국에서 네. 반도체도 다 만들고 뭐. 자동차도 다 만들고 네. 배터리도 다 예상했던 만들고. 것들 네. 전기차 세액 공제 같은 거 IRA 폐지하겠다는 거 분명하게 다시 입장 밝혔고요. 이건 뭐, 저 네. 바이든 대통령 엄청 쉽더만요. 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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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있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뭐라 어머니 그랬냐면 기분 떨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는 우리 네. 국가는 아주 작은 위기조차 관리를 못 하고 있고 네. 국제사회에서의 일련의 재앙적인 사건들을 비틀거리고 있다. 뭘 하면서 옆에 바이든 있는데 바이든이라면 이거 했겠어라고 네. 그런 말도 했어요. 표정이 완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기존 질서의 해체라고밖에는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네. 근데 이제 하나씩 좀 봐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와의 이제 연관성이 중요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면서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불법 체류자 문제를 얼마나 강력하게 처리할까. 근데 방금 이제 김 기자님 말씀하신 정도로 이 발언들이 쏟아지는 걸로 봐서는 역시 후보 때 얘기했던 것처럼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읽히는데 네. 이게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뭐 결국에는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나 이런 이민자들이 담당했던 게 사실은 저임금에 이게 임금 사다리를 보면 제일 하층에 있었던 피라미드 네. 밑에 층에 있었던 일들을 사실 하면서 미국에게는 물가를 좀 낮추는 효과를 확실하게 가져다 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 건가가 사실 궁금해요. 근데 이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일단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있는 사람들도 이제 추방할 것 같고 추가로 들어오는 이민들은 뭐 막을 아까 것 얘기한 것처럼 같고. 애들도 사실은 이게 국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문제까지도 뭐 과감하게 얘기할 정도로 보면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노동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미국에서는 이 물가 인상의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아? 그러면 금리나 국채 금리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다시 우리에게는 미국이 금리 관련해서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네. 돌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생길 수 없다. 있는 요소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꼬리를 무는 식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우리와의 또 연계성 예. 요거까지 또 분석하셨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일 충격은 저는 저거예요. 네. 생각보다 세게 나온 게 네. 아니, 처음에는 그린 뉴딜 정책 폐기하겠다. 네. 아니, 그럴 거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전기차 의무 구입 처리하겠다. 이건 네. 뭐냐면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게 있었어요 원래. 뭐냐면 2030년까지 신규 차량의 50%는 전기차로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야 그래 거기까지는 그래도 100번 참겠지. 근데 지난주에 더 이상 내 차분한 방송 안 하시겠다고 아, 하지 그러게요. 않으셨어요? 그랬나요? 캐릭터 네. 고민을 너무 하셔서 네, 우리가 그 원래대로 하시라고 했는데 나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얼핏 알겠어요. 기억이 예. 납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예. 하나 더 나갔어요. 예. 이제 뭐냐면 보조금을 아예 없애겠다는 맞아요. 얘기를 이제 결국 워싱턴에 들어가서 전기차? 예, 예. 해버렸네요.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에게는 치명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 으로 우리가 한동안 먹고 살았죠. 지금까지도 먹고 살죠. 네. 그다음에 뭐죠? 인터넷 어쨌거나 IT로 또 먹고 삽니다. 근데 차세대 먹거리로 우리가 사실은 몰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기차와 배터리. 배터리. 이거는 우리가- 좋던 싫던 거의 국부 또 미래 자원, 자본
다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한 2, 30년 사실 세계 시장을 제패하지 못하면은 들어간 자원을 고려해 보면은 이거 우리가 이거 버텨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실 너무 많이 올인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영향을 분석하는 수준이 아니고 네.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당위의 문제다. 아. 라고 생각해서 사실 저희 굉장히 크게 보고 있거든요. 아.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 줘야 된다고 그쪽으로 혹시 생각하는데 투자를 많이 하신 건 아니고요. 아니죠. 예. 아니죠. 그쪽이 몰빵하신 거 하신 분 아니고요. 여기 그랬어, 계시죠? 좋겠어. 예예예. 저는 예. 저도 배터리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러니까 좋겠다는 수준을 저는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건 당위의 문제다. 우리 네. 국가가 적어도 10년 이상 어마어마하게 올인했고 앞으로도 너무나 영향을 많이 미칠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겨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소리가 너무 안 좋은데 저는 결정적으로 이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워싱턴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당장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조금을 그나마 조금 받고 있거든요.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받았는데도 예를 들어서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받았는데도 2천억 적자예요. 예. 그걸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도. 네, 주주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 날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3사가 전부 다 적자로 전환했는데 아. 거의 모든 회사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이거 당분간 암흑기를 통과할 것 같아서 저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안 좋게 영향을 준다. 우리가 네. 2, 30년 전에 생각해봐요. 전 세계에서 기술력 좋은 나라, 진짜 뭘 잘 만드는 제조업 강국 하면 일본과 독일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보면 일본과 독일은 많이 기울었고 일본은 한참 전에 기울었고 일본은 뭐 자기들만의 저 온라인 플랫폼도 없는데 뭐 제대로 만드는 나라 하면 이제 우리가 진짜로 많이 컸어요. 네. 그중에서도 진짜 돈 되는 거 뭐예요? AI 빼고 AI 들어가는 뭐 HBM도 우리가 잘 만들지만 AI 빼고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하고 반도체예요. 네. 큰 틀에서 봐보세요. 우와, 우리가 그만 독일, 일본도 못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뒤에 이제 중국이 거대하게 따라오는데 뭐 중국이 워낙 빨리 따라오니까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라는 아주 변수가 생겨서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어제 미국 에너지부에서 물론 트럼프의 의중을 따랐겠지만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중에 현대차 3종을 뺐어요. 현대차가 5개 심사했는데 네. 머스크의 테슬라는 거의 다 보조금을 받는 걸로 빠지는 이유가 보면 단순히 한국 차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미국 법인에서 만드는 거니까 미국 차죠 사실은. 미국 현대차가 만드니까. 그렇지만 그 배터리 안에 왜 중국 성분 들어가면 흑연인가 뭐 네. 니켈인가 들어가면 그거 안 되잖아요. 네. 결국 그거 안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머스크의 테슬라는 또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그 현대차가 지금 그래서 그 안에서 하이브리드로 그 차종 엄청 내고 실제 잘 팔리고 있어요. 네. 뭐 대응하고 있지만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지. 또 하나만 이런 거 생각해봐요. 우리가 현대차 아이오닉 뭐 이런 거 다 보조금 빼버리면 막 500만 원씩 가격이 올라가는데 저게 덜 팔리겠구나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만든 우리 브랜드 차가 미국에서 팔린들 우리하고 우리랑은 상관이 사실은 별로 별로 없다. 물론 요만큼이라도 좋죠. 어쨌든 거기서 판 돈 우리한테 갖고 들어와서 기술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현대차 남양주 연구소로 갖고 들어와서 할 수도 네. 있지만 사실은 미국에 있는 현대차는 미국에 있는 하이닉스는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는 한국에 있는 한국 GM 부산에 있는 것보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안 돼요. 일자리 고용이 제일 중요하고 네. 한국 사람 고용하잖아요. 저기 미국 사람 고용하잖아요. 벌어서 어디다 세금 내요? 저기 미국 정부에 내고 우리는 한국 정부에 내요. 한국 GM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참 우리가 이걸 왜 걱정하지? 이미 공장이 떠나버렸는데 이게 사실은 맞는 표현이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잘 돼야죠. 우리 기업들이 잘 돼야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거기 있는 공장 말고 우리 공장 또 어디 창원이나 전주나 네. 현대차가 아시겠지만은 15조 원을 투자해요 미국에. 그게 이제 늘 말씀드리면 이게 뭐 창원이나 전주나 진주나 이런데 한 3조 4조 공장 지으면 그 동네가 살아버려요 진짜. 근데 그 많은 돈을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데 참 그 제대로 어떻게 거기서 우리는 팔아봤자 우리한테 돈이 네. 못 돌아오고. 웃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듣다 어떻게 하라는 보니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웃으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웃으라는 저는 거예요? 아까 미국 갔는데 어차피 뭐 저는- 우리 내수랑 아무 상관없고 고용도 안 하는데 지침을 제대로 좀 근데 사람들이 돌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요? 아니면 너무 안타까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이렇게 웃기는 게 직업이 아니고 기자예요. 아니 이게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도 기자예요. 저도 기자예요 지금. 다 기자예요 여기. 네. 제가 이게 이제 굉장히 예. 복잡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네. 뭐가 이익인지 굉장히 헷갈리게 됐고 음. 하지만 분명히 뭐
중국산을 꽉 막아버린다면 네. 그게 우리한테는 야 우리도 이제 낙오하겠구나. 아직까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아니 그 네. 적어도 트럼프가 이전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중국을 때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래도 우리한테는 좀 더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맞습니다. 저는 네. 아주 정프로님이 좋은 아주정 프로죠. 정프로님이 아주 정확하게 아주 맞다고 봅니다. 정확했네. 또. 사실은 우리가 네. 반도체는 우리가 뭐 거의 사실상 뭐 30-40% 일단 점유율을 가지면서 그동안 우리한테 아주 효자였어요. 네. 근데 만약에 중국을 때리거나 우리가 중국을 때리는 거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대체하는 또 다른 선진국들이 있어요. 미국도 결국에는 있고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을 때리는 게 우리에게만 바로 유리하게 적용이 안 돼요. 근데 배터리 업계랑 전기차는요. 사실상 중국을 때리잖아요. 수혜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여지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만 없어지면 네. 이런 말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극 체제가 완성될 수도 있어요. 배터리 쪽은.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주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네. 트럼프가 전기차 업종 자체를 좀 침체시키고 보조금을 안 주는 거는 직접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우리한테 피해가 되는데 네. 그런 정책 말고 또 중국 자체를 배제하는 정책이 있으면 그건 또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네, 근데 네. 이 기간을 버텨내면서 네. 일극 체제를 완성하면서 중국을 제끼고 확실하게 패권을 잡아야 됩니다. 네. 배터리는 1, 2위 업체는 중국 업체고 이제 3, 4, 5위 업체는 우리 기업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네. 중국과 우리가 양분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 중국이 한 6, 70%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에서 팔리는 현대나 저 테슬라의 이 전기차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럼 뭐 어디 거 쓸 거예요? 미국은 배터리를 못 만드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를 못 만드는데 우리 거 쓰겠죠 당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그런 건 기회지만 네. 중국이 전기차가 진짜 1년 전만 해도 정프로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1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BYD 이런 게 이렇게까지 커버릴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 막으면 저쪽에 배터리 산업이 고사되겠구나. 은근 살짝 우리한테 기회가 오겠구나. 약간 기대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너무 커서 유럽이나 동남아 시장에서 너무 많이 팔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미국은 못 들어가. 근데 우리 여기서 팔 거야. 거기서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린 만큼 중국의 배터리 기술은 발전할 거란 네. 말이죠. 그러니까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기와 기회가 네, 참 네,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 참 힘들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저 트럼프 관련해서는 뭐 코인 얘기가 좀 몇 개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뭐 밈코인 같은 거, 뭐 밈코인이 뭐예요? 잘 밈코인요? 몰라요. 저도 도지코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 확실한 기술적인 어떤 뭐 본질적인 그런 게 없고 네. 장난으로 했다라는 뜻으로 유행처럼 보시면 그냥 유행으로 하는 하고 거죠. 장난으로 우리가 밈할 하는 때그 코인, 밈이죠. 그 밈입니다. 네. 네. 그게 밈코인인데 예. 이게 아주 웃기는 게 역시 트럼프가 사실은 취임을 하루 앞두고 있으면은 또 며칠 앞두고 있으면 저 같으면 이게 잠도 안 올 것 같고 역사와 국가와 세계가 나를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정신 없을 것 같은데 네.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트럼프가 이제 옛날 트위터 요즘 X죠. 네. 트위터에다가 게시물을 하나 올렸어요. 게시물 내용도 되게 웃겨 보니까 뭐 우리가 지지하는 모든 것 이제는 승리를 축하할 때 뭐 앞에 이제 쓸데없는 얘기인데 뒷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해요. 특별한 커뮤니티에 참여하라. 네. 그러면서 달러 표시 딱 하고 트럼프를 획득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긴가? 게임 광고 같은 느낌. 예, 뭐 트럼프가 말하는 커뮤니티에 다들 들어와서 네. 자 내가 말하는 거 있잖아 나를 사 네. 또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의 정책을 사라는 뜻인지 트럼프가 또 뭔 짓을 하려고 하는 건지라고 사실 궁금했는데 바로 트럼프의 차남이 이어서 이게 뭔 의미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트윗을 또 올려요. 네. 차남이 올렸는데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디지털 밈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코인, 트럼프 밈 코인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차남이 올린 트윗을 리트윗을 해요. 이게 유일한 오피셜 네, 트럼프 근데 딱 들어가 밈이다 보니까 이러면서. 이게 트럼프의 유일한 공식적인 코인이다. 뭐 이렇게 해서 트럼프 디지털 밈 코인이 갑자기 취임을 앞두고 부상을 하는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총이 15조가 넘습니다. 넘었어요 순식간에. 그 예.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그래서 집어넣었다는 아주 거 아니에요? 저가일 때보다 도대체 얼마나 올랐대? 18,000% 올랐어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럼 이게 이 코인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되는. 아니 재밌어요. 그래서 이 코인 누가 갖고 있나 봤더니
80%가 트럼프 그룹이 갖고 있는 계열사가 아.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오, 이거 가격 띄우게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과연 대통령직을 염두에 둔 명분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역시 취임을 앞두고 비즈니스하는 거야? 비즈니스하는 장사치냐 이런 비아냥이 일단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면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짚어볼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에서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보도인데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되니까 뇌물 못 주잖아요. 네. 그럼 어떡하냐? 이거를 사라 코인 이거예요. 사서? 근데 예. 이건 이해 충돌이 안 걸려요?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아, 코인을 그런- 트럼프 시대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코인 팔 때 주의 문구에 해서 적혀 있었어요. 이 밈코인에 대한 집단 소송은 불가. 그런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아놓고 이 시작해. 밈코인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이 코인에 대해서 집단 소송하지 시비 걸지 마라. 네. 시비 걸지 마 이렇게 해놓고 니들이 알고 들어와 이렇게 해놓고 네. 나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집단 소송도 안 돼, 투자 소송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해놓고 트럼프에게 잘 보이고 싶은 세력이나 이런 쪽은 이 코인을 띄우거나 보유하는 데 돈을 써라라는 식으로 해서 우회 뇌물이 되지 않느냐라는 게 미국에서부터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게 하나 문제고. 이거 말도 안 우리나라면 예. 100% 이건 정치자금법 걸리죠. 위반 무조건 당연히 이죠. 걸리죠. 예. 우리는 뭐 특검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네. 이거 올리는 다 순간 주식도 걸리죠. 백지신탁 해야 되는데 네. 두 번째는 코인을 자기가 뭐냐면 만들어요? 그렇죠. 네.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네. 트럼프가 아까 우리 비트코인 얘기 살짝 예, 나왔는데 예. 야 이거 여기서 묶어서 같이 얘기해 보면 트럼프가 비트코인의 친화적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선거 때 네. 코인 투자자로부터 엄청 지지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가 뭔데 친화적이야라고 해보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사실 그 정책 핵심이에요. 네네. 그게 뭐냐면 재무부가 코인을 갖고 있어라 이거예요. 근데 그건 왜 갖고 있냐면 미국은 달러 패권이기 때문에 야 달러가 뭔가 이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달러의 가치가 흔들릴 때 다른 거랑 패깅이나 이런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다른 나라 통을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이런 게 전략 자산인데 네. 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코인도 갖고 있어라라고 정책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근데 그거는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행정명령으로도 한계가 좀 있어요. 어. 자,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트럼프가 코인 친화적이다? 그럼 전략자산 보유. 전략자산 보유하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돼. 그러려면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 트럼프가 의회를 설득해야 되고 법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트럼프가 진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만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이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예. 이게 애매한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야 비트코인을 통해서 전략자산 만들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진짜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트럼프 고이네. 자기 아. 코인을 띄워서 사적 재산 띄려고 하는 게 진짜 의지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 아까 얘기한 전략 자산까지 만들어내려는 공적 의지는 없는 걸로서 판단되니까 비트코인 투자자가 외려 실망을 하는. 실제로 오늘 취임에서 별의별 얘기를 다 지금 했잖아요. 코인 화성 얘기 간다는 없었어요. 얘기도 하고 네. 다 했는데 코인 얘기는 없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코인은 띄우고 진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추가 수급이 전략적으로 들어오는 것엔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니까 네. 코인 시장에서 아주 이게 양가적 감정으로 이제 트럼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민감한 부분이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자기가 자기 코인 만들어서 그렇게 띄울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 그런 하고 생각 전혀 있다가 못 했죠. 못하죠, 이건. 비트코인 뜰 줄 알았다가. 그것도 80% 자기가 갖고 있는데 자기는 아니지만 자기 차남의 계열사 확실히 등등등 뛰는 갖고 아니 그 있는데. 놈이 가격이 여기 계속 나는 유지가 놈이 되고 있어. 있어요. 급락하지 아니 않아.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다시 또 아무튼 엄청 떨어졌어요? 떴는데 네. 뜬 올라간 거에 한 40%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반납을 했는데 왜 반납을 했느냐? 트럼프 밈코인이 밈코인이 네, 왜 반납을 했는데 잘 나가다가 이것도 웃겨요. 갑자기 아, 멜라니아 아. 코인이 아. 등장하면서 네가 하면 나도 하지 뭐 이런 것도 아니면서 갑자기 부인이 부창부수. 나도 코인 만든다 그래가지고 진짜요? 멜라니아 네. 밈코인이 나왔어요. 아 이게 멜라니아가 만든 거예요? 그럼요. 멜라니아 밈코인이 나왔는데 그 같은 사람들이 회사에 만든 거 아니에요? 트럼프 그룹에서 만든 거 아니고 근데 따로? 이제 아까 그 트럼프 밈코인은 그 차남이 갖고 있는 회사나 트럼프 그룹이 이제 사실은 회사가 많이 갖고 있고 네. 멜라니아 코인은 멜라니아 본인이 갖고 있다는 게 추정입니다. 현재는 많이 갖고 있대. 유동 물량이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인가봐 했다가 멜라니아 코인이 나왔어? 그럼 저쪽에도 우리가 양다리를 걸쳐야지라고 해서 갑자기 유동성이 빠지면서 이걸 팔고 절로 옮겨갔다는 게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양쪽이 다 띄우면서 결국에는 이것도 시총이 트럼프 코인을 앞서면서 20위권 밑으로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진짜요? 두 코인 다. 그러니까 전체 코인 예. 전체 종류들 코인에서 가운데 둘 다 20위권 안으로 20위권 안에 들어왔어요. 두 개가 들어갔다고요? 둘 다 합치면 물론 이제 오늘 또 내려갑니다만은 최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둘 다 합치면 35조가 넘어요. 아 근데 너무 시총이. 대단하다.
이걸 얼마나 여기다 담그려고 이렇게 투자들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임기는 네. 4년이고 현대차 공장 15조 얘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보고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볼 때 와.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가 아니라 아. 결국에는 자기 코인 자산 파리를 불리기를. 통해서 이 자산을 한탕을 위해 올리는 거 아니에요. 빌드업을 지금 4년 동안 그런 한 거야, 식의 그러면? 얘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대단하다. 애매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장르만 거죠. 코인도 하나 우리 발행해 볼까? 아니요. 우리도 할까요? 하지 말게요. 아, 예,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 사겠죠? 네. 장르만 여의도 쇼핑몰이나 그러니까- 와주시면 감사하지. 코인까지는. 대통령이야 장사치야. 아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취임식 후원금 3,500억 걷었어요. 맞습니다. 아 진짜 미국 대통령 할 만하네. 그 사세다 그 사세. 아, 자, 하여튼 뭐 미국 대통령 취임 관련된 뭐 코인 얘기까지 한번 그래서 나눠봤습니다. 진정성은 의심되지만 그래서 앞으로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잘 맞추기로 유명한 정프로님과 코인 최 시장이요? 예. 올 봄에는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아하. 네, 올 봄에는 한 왜요? 3, 4, 5월 예. 네. 하락이 예상이 되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왜냐면 이제 코인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 사이클 이번에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최고가 대비 약 60%. 60%가 떨어진다. 그렇죠. 60%? 그럼 한 8천, 7천까지 떨어진다고요? 네. 이거 이따 편집할 때 헤드라인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난 들어가야지. 저는 반대로 갑니다, 정프로님하고 항상. 더 올라가 지금? 그러니까 저는 모든 자산은 일단 특히 여러분 근데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코인이 지금 몇 개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모르죠, 그거는. 수백 개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다고 하면 네. 제발 비트코인에 들어가라. 비트랑 이더만 해라. 네, 그러니까 제발 큰데 가 계시고. 탑코인 하지 말고. 네, 그리고 담그면 잊어버려라. 왜? 4848 하지 말아라. 이상 최윤경 선생. 네, 인생의 큰 낭비예요, 그거는. 그냥 담근 다음에 잊고 지내시면 한 10년 후에 그게 이제 자산이 됩니다. 근데 계속 사고 팔고 하면 그래서 비밀번호 핸드폰 까먹어갖고 그거 저 영국의 쓰레기장 지금 찾는 사람 있죠, 있어요.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요새 인터넷에 제일 그 궁금한 어떤 분이 누군지 아세요? 비트코인 초창기에 네. 사람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네. 어떤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 머리 깎고 커트비를 비트코인으로 받았어요. 네, 이렇게. 커트하고 0.5개 내세요, 2개 내세요 이렇게 해서 받은 네, 요즘 미용실 네, 원장님이 계세요. 네. 그분 수백 개 수천 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분 찾느라고 지금 난립니다 인터넷에서. 아 그래요? 근데 그분은 그 사이에 매도했을 네, 수도 그 20달러 됐을 때 아마 그렇죠. 매도했을 거야. 갖고 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자, 여튼 뭐 코인 얘기까지 가봤고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자산 시장의 흥분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비트코인 좀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어서 더 갈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정말 와 이거는 결국은 3명 중에 한 5명 중 유시민 작가가 JTBC에서 그왜 옛날에 비트코인 전문가 코인 토론 박살낼 한번 때 했어. 기억하시죠? 네, 맞아요. 전설의 손석희 앵커와 토론이었었어요. 함께. 네, 전설의 토론이었고 그때 정말 뭐 합리성이 이기는 것 같았잖아요. 합리성을 근데 인간의 욕망이나 광기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또 세월 지나 보면 그때 막 무조건 갈 것 같았던 것들 보면 어느 순간 확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확신은 하지 마시라. 네. 단기적으로는 하는 갈 것 얘기는 같아요. 단기적으로. 네가 왜냐면 기자냐? 내 주변에 다 하는 얘기 사겠다는 사람밖에 없어.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 또 좀 잘 된 사람 보면 그렇게 또 부럽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아니 근데 안 네. 팔고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훌륭한 20년대 사람이 대공황 되기 전에 미국 증시가 폭등했을 때 나온 증시에서 제 유명한 월가의 유명한 격언 있죠. 주식을 더 발행하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저 무슨 일이지 하고 또 사거든요. 네. 뭐 그 회사의 가치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람들이 그냥 줄서 있는 따라가고 거로. 요거는 이런 인간의 욕망, 투기를 조심해라라고 영국에서 신문에 나온 게 언제냐면 숙종 20년 우리 역사로 따지면 숙종 20년 뭐 15년인가 뭐 이래요. 예전에 이제 보시다가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얼마나 유구한 투기의 역사예요. 그러네요. 그렇지만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고 코인을 사겠다는 사람은 많으니 올라가겠죠 뭐. 네. 당분간은요. 네. 자, 하여튼 뭐 이런 코인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중 은행들은 또 정치권의 야당 대표를 만나서 네. 이재명 대표가 네. 어저께 6대 시중은행장들 모아놓고 한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무위원 초청 간담회 차원으로 모인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일단 어떤 얘기 했는지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뭘 강요해가지고
뭘 얻어보거나 아니면 뭔가를 갖다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닙니다. 내용은 없고 저 말이 더 전 무섭지 문자만 않나요? 들어도 제가 네. 뭘 강요하거나 얻어보겠다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라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간담회 이제 하기 전에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도대체 이 시중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유가 명확히 뭐냐, 이제 이런 거를 좀 질문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뭔가 이제 서민 경제를 위해서 가상금리 이런 거 좀 인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제 압박을 좀 느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려고 만난 건 아니고 아무튼 강요는 아니야 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다. 강요는 아니야. 예,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뭘 부탁한다는 게 이제 서민 금융 지원을 좀 부탁한다. 예, 예, 강요는 예. 아니지만 어때요? 그건 좀 논의해달라. 두 분 네. 어떻게 봐요? 이 대표가 은행장 6명 만난 거 어떻게? 어떻게 보냐고요? 네. 처음 봤어요. 이례적이긴 네. 하죠. 예, 이례적이다. 이례적이긴 하죠. 네. 예, 예, 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봐도 되는 거예요? 그 뉴노멀의 시대라 글쎄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아니 왜 야당 대표가 왜 은행장 못 만나요? 그럼 6명 다 아니 예를 들어 바쁜 사람 안 와도 되고 자기들이 와놓고 안 갈 수 있을까요? 아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자리예요. 네. 아 그럼요. 뭐 이거 안 오면 벌금 물어요? 네. 아, 다만 네. 이 정치인이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또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이 대표는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가상금리 이야기했으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워낙 여기저기 눈총을 받으니까 못했는데 가상금리를 기준금리 내렸는데 가상금리 안 내려가니까 야당 대표가 그거 좀 왜 어떤 원리로 안 내리시는 거 조금 내려주세요. 국민들 부채 부담이 이자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뭐 오히려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은행들이 못 내리는 건 은행들이 돈을 더 벌려고 안 내린다기보다는 정부가 이제 대출 규제를 하면서 대출 규제하는 게 제 돈이 대출 조금 나가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자를 올려버리는 거니까 대출 이자를 그동안 그렇게 높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열흘 전에 이제 신한은행이 0.3%나 가상금리를 내리면서 시중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시의 적절한 질문이지만 은행장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네. 왜 이거죠? 속마음은 왜 우리한테 그래? 왜 우리한테 그래요? 어. 정부한테 하시지.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실효성이 없는 자리였지만 뭐 만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뭐 뭘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동안 사실은 은행을 데리고 모여봐, 왔어, 가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정부, 여당 그리고 모피아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관치라고 하잖아요. 네네. 도대체 언제까지 예. K금융이 왜 안 되는 거야라고 예. 하면 늘 얘기하는 게 아니 쟤네들이 이 그립을 안 놓잖아 관치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 만나자고 하니까 이 웃기는 얘기가 나와요. 야 관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야당 대표도 우리가 눈치 보고 살아야 돼? 라는 얘기가 볼멘 소리가 나와요.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네. 사실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어요. 네. 그게 뭐냐? 맞습니다. 야, 너 금리 낮춰. 지금 상황이 서민 금융이 얼마나 어려운데 너는 이렇게 역대 최대 이자 수익을 지금 3년 내내 갱신하고 있잖아. 네. 안 낮춰? 그럼 우리가 법으로 낮추게 하지라고 해서 가산 금리를 할 수 있는 이 가산 요건들 중에서 이거는 빼, 저거는 빼. 이거 거기 가산 넣어서 너 하잖아. 그럼 너 이거 앞으로 징계 때린다. 이렇게 해서 법률안이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 은행들이 마음대로 예. 이자 못 올리게. 그래서 지금 가산금리에서 네. 예를 들어서 뭐 3인데 우리는 당신에게 1을 얹어가지고 4로 가산합니다 할 때 내가 왜 1을 더 물어야 됩니까? 이 은행에서 네. 이렇게 얘기할 때 보세요. 선생님은 이런 게 잘못했죠. 저런 게 잘못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취급하느라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네, 아세요? 이렇게 해서 가산을 하는데 네. 그중에서 야당이 발의한 그 법안은 이거예요. 그중에서 너가 원래 해야 될 너의 영업 활동을 왜 고객에게 전가시켜 가지고 금리를 올려? 그 네가 그냥 부담해. 너의 고유 자산. 네가 갖고 있던 원래 네 재산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왜 가산 금리를 얹어서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거야라고 해서 몇 개를 빼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법으로 통과되면은 강제로 빠져야 되는 게 한 3조에서 6조 정도 됩니다. 지금 추산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은행 수익에 비하면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사실 적은 건 또 아니에요. 그게 이제 민감하게 걸려 있으니까 약간 와봐 그러니까 가는 거죠. 가서 그 법 꼭 하실 건가요?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쫄았어? 그건 아니고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야. 또 낮춰주면 안 될까? 부드럽게 얘기할 때 좀 듣지.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자리다. 웃어. 예, 그렇죠. 예. 기존의 은행들은 오래전에 만든 코픽스 금리가 있잖아요. 네. 그 자금 조달하는
그 돈을 은행들은 이제 여기서 돈을 빌려와서 이로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빌려올 때 너 돈 몇 퍼센트에 빌려왔니? 그 코픽스 시중 평균 그게 이제 계속 매일 공시가 되죠. 네. 거기에 요만큼 은행도 그냥 장사할 수 없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의 신용에 따라서 요만큼 붙이는데 이게 이제 가상금리인데 그 가상금리도 사실은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일정하게 지켜봤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기사 검색해 보시면 늘 그게 나와요. 가상금리 평균 이 정도 은행들이 요만큼 쉽게 말해서 은행들이 웃돈을 얼마나 붙이는지가 네. 다 공개되고 기사로도 맨날 나와요. 네. 그래서 은행들이 이렇게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안 되고 은행 간 경쟁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돈 빌릴 때 뭐 어쩔 때 몇 억씩 빌리잖아요. 네. 그 신한은행 가서 저기 딱 보겠어요. 여기 가면 뭐 3.3 준다고 하면 저쪽 가서 3.27이라 그러면 저쪽 가죠. 몇 억을 빌리는데. 네네. 그래서 은행 간 경쟁은 아직 시장 원리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은행들 그렇게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은행들이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구조가 어떻게 부동산 값이 지난해 이제 봄부터 팍 뛰면서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바람에 네. 이제 했는데 다시 낮아지고 있고. 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거기다 은행이 지금 그 갖다 붙인 게 뭐냐면 5천만 원까지 올해부터 이제 1억으로 늘어나긴 합니다만은 은행이 망했을 때도 5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물어준다. 이게 법에 있잖아요.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그럼 그 5천만 원은 누가 물어주냐? 예금보험공사가 물어주는 거예요. 네. 은행이 망했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물어주고. 그럼 예금보험공사는 뭔 돈으로 물어주냐면 은행이 평소에 저 이런 정도 고객한테 예금을 들었으니까 보험을 듭니다라고 사실은 예금보험공사에 재보험식으로 보험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이 보험은 왜 드는 거야? 은행 네가 망할까봐 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험료는 네가 내야지라고 하는데 아, 그건 이제 고객에게 이게 고객한테 전가된다? 전가가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누가 내는 게 맞아요?라고 할 때 은행은 그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 예금을 받았으니까 내가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너도 부담하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고 고객은 아니지 나는 그냥 너한테 예금을 했을 뿐이고 네가 망할까봐 생기는 문제니까 그건 네가 부담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낸 법안은 이런 네. 거죠. 이거는 너의 영업 활동의 필수적인 재보험이니까 네가 부담해. 왜 고객한테 전가시켜 이런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급준비금 같은 거. 이 사람들 거를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즉시에 이걸 돈 내라 이러면 은행은 돈이 없는 게 기본입니다. 은행은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다시 또 재창출하는 게 은행업의 본질이에요. 어느 우량한 은행도 은행에 돈 맡긴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한 10% 20% 와가지고 돈 내라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급준비금만 갖고 있어요. 이 지급준비에 필요한 지급준비금 이것도 가상금리에 얹어가지고 확보하고 있어요. 이것도 네가 법에 지급준비금을 갖고 있으라고 돼 있으니까 네 책임인데 그걸 왜 나한테서 뺏어가니 이런 네. 거죠. 아니, 이런 예를 돈이 들어서- 이런 돈들이 많아요.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고 그 방향이 맞지만 네. 그렇게 해서 0.1 정도 그래 알았어요. 우리가 부담할게요. 네. 은행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죠. 법으로. 음. 그래서 1% 가상금리 붙이는 걸 0.9% 붙이는데 아 근데 우리가 이윤을 0.1%더 높여서 그래서 또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제 할 거예요. 제 얘기가 시장에. 그건데 그렇죠. 예. 실효성이 예를 별로 들어서 없는 가산금리를 더할 수 있는 요소가 3개 있어서 3개 중에 하나 빼 이렇게 네, 했어. 네, 네, 그래서 네. 가산금리 원래 우리가 3% 각각 해서 네. 3% 붙일 수 있었는데 하나 빼서 2%로 만약 한다고 쳐요. 네. 나머지 두 개를 1.5씩 붙여갖고 3%를 받으면 네. 막을 수 있냐? 이제 아니면 거기서부터가 재밌는 거죠. 또 다른 D를 하나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냐? 아,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쉽게 네. 말씀드리면 세 개를 지금까지 넣었는데 하나는 네가 부담해라고 뺐다 이거예요. 네. 그럼 어쨌거나 3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이 야 그냥 우리 마진으로 올려 이래도 올라간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요 영역은 이제 시장 경제에 따라서 경쟁으로 맡길 영역으로 아. 이제 만약에 돌아가니까 정말 그 0.82 은행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정말 저 금리 낮추는 게 더 목적이면 아예 그냥 가산금리 몇 프로 정해줘. 야 니네가 붙일 수 있는 가산금리는 법으로 0.3%야.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럼 이제 모든 은행이 그럼 그러니까 은행 하나로 똑같아지죠. 만들어야지 뭐. 그러니까 0.3% 상한을 줘. 네. 그러면 끝이잖아요. 상한을 준다. 네. 네. 그럼 뭐 거기서 더 경쟁을 하든지 하면 될. 그걸 뭘 이렇게 뭐 하나 빼고 더하고 뭐 이럴 건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장 이윤에 정부가 상한을 두는 것은 음. 우리 경제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네. 분양가 상한제도 사실은 얼마 이상 받지 마가 아니고 철근 얼마에 샀지 정부가 매달 이렇게 가격을 정해줘요. 그래서 그 가격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얼마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딱 요만큼만 붙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거든요. 막연히 이렇게 상한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 가격이 연동하게 돼 있는데
시장 경제에서 어떤 네. 이윤의 상한을 붙이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규제예요. 음. 가급적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네. 이거를 강제로 법안을 염두에 놓고 만나자고 해서 은행장들이 벌벌 네. 떨면서 갔어요. 일단은 네. 뭔 얘기를 할까? 이걸 안 한다 그럴까? 네. 우리는 빼달라 그럴까? 싸우는 모양새로 했다가 자칫 2달 있다가 대선 국면에서 우리나라 정치 권력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네. 여기서 어떻게 보여야 되나 그래서 사실은 초긴장을 하고 간 건 맞아요. 음. 그런데 이런 긴장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건 또 아니거든요. 또는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린 경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봐도 민주당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벌써 그럼 뭐 권력 잡은 듯이 이 행세한다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무슨 권한으로 뭐 거기까지 개입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게 뻔하니까 네. 그래서 일단 취임 전, 미팅 전에는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모락모락 연기처럼 올라오다가 막상 뚜껑 나고 열었더니 나선. 그런 얘기는 없고 뭐 강요하는 거 아니야. 예. 서민 지원 좀 금융 하지 외교 뭐 이 얘기하고 정도에서 뭐. 예. 금리 이야기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네. 그 금리 예측했잖아요. 저는 내릴 것 같다라고 했고 우리 시동 씨하고 저 박시동 평론가님하고 최 기자는 동결 동결이 맞았죠. 했었잖아요. 네. 네. 저 이제 요거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저는 내렸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위. 그렇지만 사실 동결하거나 내렸어도 뭐 모두 이상하지 않을 만큼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하는 이 명분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창용 총재가 정부를 향해서 재정을 더 풀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심지어 20조 원이라고 콕 집어서 언제? 네. 지금 즉시. 어떻게? 무상으로 주지 말고 저 차등 지급해라. 방법까지도 제시하면서 네. 통화정책 담당자가 재정정책 담당자의 월담을 해서 네. 아주 강력하게 지금 뭐 기존 질서 파괴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지금은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화 담당자가 너가 못 하겠어? 그럼 이제 우리가 시장은 두 가지로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시장의 안정성, 거시적인 시장의 안정성과 서민 경제에 대한 지원, 그죠? 단기적인 경기 침체 하락을 막는 이 두 가지로 돌아가는데 전자는 정부가 못 하겠어. 우리는 재정 확대를 원하는 정부가 아니야라고 네. 못을 박았는데 이걸 계속 비판해온 중앙은행장이 자기 차례가 되니까 나도 못하겠어. 네 국채가 너무 높네. 웃으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나도 못하겠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분의 캐릭터로는 네. 승부수를 던지겠구나. 시장의 안정성과 서민들의 삶 중에 이창용 저 총재가 사람은 오른쪽으로 1%라도 오른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예. 뭔가 승부수를 던지는 관료 같다. 예. 자꾸 안 해도 되는 말 했잖아요. 그동안 사회 정책에 대해 예. 교육 문제에 대해서 예, 뭐 예, 예. 이런저런 민감한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우리 사회를 바꿔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금리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 동결할게요. 네, 어려운 분들은 그 가로에는 뭐가 쳐져 있죠? 어려운 분들은 조금만 더 참아 보세요. 이거 가로 닫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네, 아쉽다. 상황이 어려워요. 우리가 네. 우리 정부에서 발행하는 걸 베이지북 베껴서 그린북이라고 하는데 11월 그 설명드렸잖아요. 경기 회복 조짐 그다음 없어진 게 11월이에요. 12월에 경기 하방 가능성에 우려가 커진다 그랬어요. 네. 1월 베이지북 며칠 전에 나왔는데 그 우려란 말 빠졌어요. 경기 하방되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일자리 하나 지표 좋은데 그것도 사실은 어르신들 일자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거 항상 플러스예요. 일자리 지표는. 그런데 3년 10개월 만에 마이너스 나왔어요. 모든 지표가 뭐 저 그냥 네이버 검색만 하면 한 10개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 한국은행이 아참 우리 그 이야기 해야죠. 한국은행이 저거 내놨죠. 성장률. 네. 네. 지금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 안 끝났어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네. 짧게 갑니다. 계엄 때문에 우리 네. 산업 생산이 요만큼 줄어들 것이다 계산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예. 그런데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재정을 아껴야 되니까. 그런데 통화 담당자가 그걸 비판해 오다가 저도 잠깐 금리는 못 빠질게요. 내릴게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계엄 때문에 얼마나 낮아졌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1.9 올해 성장률 1.9 받고 이제 기재부는 더 늦게 나온 거라 올해 우리 성장률 1.8 둘 다 우리 잠재 성장률보다 낮아서 네. 아주 수치가 안 좋은데 네. 그 중에 더 떨어질 것 같다. 1.9를 봤는데 1.7 아니면 1.6, 0.2에서 0.3 정도로 떨어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고 그 중에 0.2% 포인트는
계엄 때문이다. 계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불확실한 정치 상황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2,300조 1년에 생산하는 GDP가 곱하기 0.2는 5조. 그러니까 인터넷진흥원에서 108만 원씩 돌려주는 거 5조면 인터넷 비교원.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에서 진흥원이구나. 얼마예요? 계산 좀 해주세요. 네. 400만 가구 가까이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우리 대통령이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네. 네, 5조쯤이 아마 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그건 정말 최소한이죠. 뭐 계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뭐그 정도 되는 것 그때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성장률은 복리라니까요. 네. 여기서 한번 작아지면 두고두고 작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요 맥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떤 맥락이요? 한국은행이 일단 기준금리를 발표하면서 예. 그때 이제 기자간담회 때 나온 얘기예요. 뭐라고 그랬냐? 원래 다음 달에 우리가 경제 전망 발표합니다. 근데 그 한 달을 2월 달을 그 한 달을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 한 달도 자기네들이 기존에 발표했던 전망이 1.9인데 이거랑 갭이 너무 크니까 이 수치가 유통되는 것조차도 지금 너무 갭이 크다. 내가 즉각적으로 수정하는 거를 2월 달 되기 전에 바로 1월 안에 수정 전망 요거만 딱 찍어서 우리 경제 성장률 하향 전망 새로 내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만큼 짧은 시간 내에 훅 떨어진다는 훅 얘기죠?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 1.9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뭐 시장에 완전히 잘못된 신호를 주기 때문에 내가 즉시 수정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네. 그래서 언제 나오나 봤더니 바로 이번 주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밑단이 1.6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자기 기준으로 보면 0.3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왜 떨어뜨렸어? 라고 했더니 계엄 사태 때문에 떨어진 걸 즉시 반영했다. 이게 사실은 본질이에요. 자, 이거를 한국은행만 알고 있겠냐? 이 얘기가 제 얘기는. 이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도 누구예요? 최상목 기재부.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적어도 기존의 전망이 유지되는 것조차도 시장이 죄를 짓는 거다. 잘못된 수치니까. 그래서 내가 즉시 원래 2월 달에 예정된 것도 한 달 땡겨서 이것만 수정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 정도로 현재 계엄 사태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걸 최상목은 알고 있는데 여전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 이걸 왜 인정 안 하고 있느냐? 네. 비겁하다. 비겁하다. 네. 그 지금 올 2, 3월에 지금 뭐 헬게이트가 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기가? 추경이 있을 것이다. 네. 자, 기대해 볼까요? 예. 추경. 아니 지금 보도가 하나 떴는데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일 이창용 하는 총재를 만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쨌든 돈을 좀 더 풀어야 된다. 지금 빨리 땡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느냐. 예. 그 경제 얘기할까요? 정치 이야기할 것 같은데. 권한 대행으로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경제부총리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모르겠어요. 이창용 권성- 총재. 이창용 네, 저기 이창용을 만난다. 하는 총재를 만난다고요? 네. 추경 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해보는. 뭐 지금 우리가 새로운 질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통화당국자, 통화 책임자하고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는 아예 이런 방구 꺼내면 안 되는 건데. 원래 그것도 그렇죠. 진짜 예, 이게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네. 만약에 예. 뭐 협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뭐 새로운 질서. 아, 이창훈 총재는 직접 본인 입으로 추경 얘기 한 적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한 계속 20조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된다. 20조 하자고 하니까. 네. 근데 그 이창용 총재의 얘기 중에서 의미 있는 게 두 개가 더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도 유효한 얘기니까 제가 끄집어 올려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아까 우리 김 기자님 말씀처럼 저도 100% 동의하거든요. 당위로 보면은 이번에 내렸어야 돼요. 네. 다 내리라는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네. 이번엔 잠깐 쉬어갑니다. 이상하게 쉼표를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찍었냐 너는? 그랬더니 환율이 너무 걱정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통용되는 강달러 현상은 빼고 우리에게 특이하게 적용되는 사유가 뭐냐? 계엄 사태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환율 30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아예 네. 딱 찍어서 얘기했어요. 네. 그럼 이 30원이 어떤 금액이냐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를 들어 환율이 15르잖아요. 10원? 예, 한전이 2천억 적자 봅니다. 10원에 2천억. 10원에 2천억. 30원에 6천억이네. 6천억 넘어가죠. 예를 들면서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한 7, 8천억이에요. 근데 가스공사는요. 석유공사는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민간까지 얘기해서 외채 부담까지 지구는 민간까지 얘기해 보면 네. 계엄 세력이 일으킨 이 환율 30원은 수백조는 우스워요. 예,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한국은행 총재가 딱 집어서 얘기를 일단 하나 했다라는 네.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추경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네. 아주 민감해요. 왜냐하면 지금 추경론에 대해서 예전에는요 그 민주당이 얘기했던 로직이 너무 심플해요. 야 옛날에 재난지원금 생각해봐. 예. 한 사람당 얼마 주면 돼? 그 20원이라고 생각해보자. 그 곱하기 얼마 하면 13조 나와. 이게 민주당의 로직이었어요. 옛날에 작년 추석 언저리에. 네. 근데 지금 로직이 바뀌었어요.
추경론이 세분화됐어요. 민주당은 20조에서 30조 이상의 추경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번에 얘기했던 인당 곱하기 얼마는 민생지원금은 그 중에 10조 정도 되고 나머지는 여차저차한 육성안 또 나머지는 또 예를 들면 복지 뭐 이렇게 해서 섞어서 30조를 현재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고요. 네. 김동연 지사는 예를 들어서 50조 정도의 슈퍼 추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동연 지사. 50조요? 예. 그다음에 네. 조국혁신당의 당론은 내란 회복 지원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민주당이 했던 그 방식이에요. 인당 곱하기 얼마 하면 얼마 나온다. 20조 나온다. 이런 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추경론이 세분화되고 있는데 지금 보수 일각이나 보수적인 경제 사이드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게 뭐냐면 야, 너 계산법이 틀렸어. 너는 왜 옛날에는 바트업이잖아요. 사람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하니까 총액 네. 이렇게 계산하다가 너 왜 계산법을 바꿨니? 멍청하게.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민주당의 방식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작년에 예상했던 2점대에서 지금 네. 1.5대로 막 떨어지잖아요. 한국은행 1.6이라고 하니까. 네. 그 떨어진 성장률만큼을 회복하기 위한 금액을 총액으로 잡았어요 민주당이. 아, 그 총액을 만들어 놓고 이 총액을 요건 민생지원금, 요건 산업육성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방식으로 예. 이게 총 50조 그렇죠. 딱 때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수 네. 일각에서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공격해서 무식하다 그런 식으로 산정하는 게 누가 말이 되나 경제를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한다. 옛날엔 차라리 바텀업으로 해놓고서 이제는 그렇게 총액을 정해놓고 이제 항목을 짜는 게 말이 되느냐 네. 이랬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쐐기를 박았어요. 당신은 왜 추경 20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재 성장률이 얼마고 그것보다 우리가 하위하는 게 얼마다. 이 갭 정도는 추경으로 메워줘야 된다라고 해서 민주당의 탑다운 방식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계산했단 말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크레딧이 좋네요. 민주당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이창용한테 가서 얘기해 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하고 그러니까 싶은 얘기가 예, 그거였구나. 그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민감했다는 얘기예요. 아, 환율 계엄 때문에 30원 손해 봤다는 게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수치로 딱 얘기했고 예. 추경의 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민주당 방식이 바보 같다고 욕을 많이 했는데 한국은행 총재도 그 방식으로 계산하더라. 네. 아, 이런 얘기가 숨어 있었다. 아, 숨어 있었다. 아, 알겠습니다. 맞춰야 되는데 하나만 사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그 한국은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국은행 RP 매입액이 뭐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조를 넘었다. 개엄 이후에 뭐 67조인가를 풀었다. 네. 근데 우리 기사들이 다 누가 처음에 잘못 썼는지 모르지만 유튜브는 더 엉망이고 이렇게 잘못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한국은행 들어가서 일부러 찾아보고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은행은 RP라는 거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건 네. 은행한테 채권을 그냥 이것저것 다 사서 그러면 내가 사니까 돈이 은행으로 가면 은행이 이제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돈을 푸는 거잖아요. 이건 네. 정부가 보통 요즘 매입하는 거 7일물, 14일물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환매가 자동으로 된다. 일주일 지나면 14일 지나면 요거 다시 그대로 다시 바꿔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돈을 다시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언론들이 쓰고 있는 것처럼 전체 매입액만 보태서는 다 환매되고 실제 12월에 남은 채권 RP 잔액은 다시 말해 이제 시중에 풀린 돈이죠. 요건 한 14조 원 정도다. 그러니까 100조 원, 뭐 60몇 조, 어딘 또 42조 이렇게 계산했던데 네.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부가 아니 한국은행이 돈 줄 때 네. 저 시중은행들과 이번에 이제 증권사까지 허용해 줬지만 이렇게 계속 환매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 약간 그 도박판 같은데도 판돈 계산할 때 오고 간 돈 다 계산하고 그러면 전체 갖고 있는 돈들보다 훨씬 더 큰 판이 네, 우리 언론이 됩니다. 요즘 그렇게 계산하더라고요. 네. 도박판은 네. 여기 판돈 곱하기 했던 판수까지 횟수. 다 곱해버려요. 경찰은 그렇게 하죠. 네. 맞죠. 근데 이제 그 기자님 말씀도 정확한데 네. 그렇게 해서 잔액 계산으로만 해도 네. 사실 많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냐면 아, 2015년은 아까의 잔액 계산이 아닙니다. 지금 누적으로 한 매입액 있잖아요. 네. 2015년 매입액이 2조예요. RP 갖고 싸울 건 아니었는데 여튼 뭐 예, 여기까지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싸우는 건 아닌데 네. 이렇게 계산해야 사실은 지금 풀린 유동성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말씀은 맞는데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만 하더라도 평시에 아예 누적액보다도 많긴 많다. 많다. 지금 많이 풀리곤 있다. 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도하게 현재 유동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RP는 뭔가 조치를 대체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중에 돈 풀려고 하는 거예요? 단기 유동성. 단기로? 네. 그래서 네. 단기 유동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네. 표현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RP는 환매 조건이니까 다시 말해서 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을 사들이면 반드시 다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가면 주로 팔아요, 그거는? 그 은행
알겠습니다. 네. 장르만 여의도 모레 가면. 알피드 파나요? 네. 자, 오늘 경제설전 트럼프 이야기 그리고 우리 금리 이야기 또 우리 정부의 추경 이야기까지 정말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는 이야기를 또 우리 두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처음이야. 우리 최은경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신행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맛있는 점심 드셔야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